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초기 내각을 발표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대선 후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님과 함께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민의힘 쇄신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지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저도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침전을 통해서 만나뵈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었고 선거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1.15%였는데 한지아 의원님께서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사용한 단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 차이를 보면 8%가 넘습니다. 양극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안타깝게도 참패를 한 건데 이 참패에 대한 국민의 메시지는 헌법 수호의 의지를 확고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헌법 수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무너지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그 득표율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0%가 넘었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40%는 김문수 후보를 보고 준 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장악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고,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득표율의 결과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헌법 수호의 확고한 국민들의 의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는 보고 있다. 잘 좀 해달라, 통합과 협치를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율과 이제 김문수 후보 득표율 따져보면 이제 8%가 넘는 득표율 차가 났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냥 결과에서 단순하게 수치로만 보면은요 이준석 후보는 8.4%. 를 득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 8.34% 합산하면 49.49%가 돼가지고 아주 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이재명 당선인의 득표율보다는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가정적이고 수치를 합산한 것에 불과하지만 만약 단일화가 됐으면 국민의힘 승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한지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지율의 단순 합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단일화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여론조사를 대선 중간에 이제는 어떤 언론사가 어디서 했었죠. 그때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로 했을 때 이준석 후보의 표 전부가 김문수 후보로 온다고 안 되어 있었습니다. 52%만이 김문수 후보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단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단일화가 됐으면은 아마 김문수 후보로 됐을 텐데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불법 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절연을 못했죠. 선긋기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께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 좋은 분이시고 좋은 훌륭한 후보였겠지만 그런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과연 맞는 후보였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됐어도
승리를 했을까라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한지화 의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선 패배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도 이번 대선에서 좀 큰 격차를 가진 그런 성적표를 받은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국민의힘 내부에 사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뭐 친윤이다, 뭐 반윤이다, 친한이다, 이게 사실 어떤 딱 뭐 명찰 받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암암리에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친윤계 의원이다라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믿고 선대위에서도 중요 직책을 맡았다, 이런 부분은 다들 좀 알려진 사실로 보여지는데, 이런 세력이 이번 선거에 패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국민의힘 이번 대선에서 패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태 세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참패의 원인 그 자체가 저는 구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 세력은 지금 현재 퇴행적인 행태를 어떻게 보면은 전략으로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5월 3일 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나서 지금 한 6월 3일까지 한 4, 5주, 그리고 사전투표까지 한 3주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로 후보가 5월 3일 날 선출된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단일화 얘기만 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주일이 끝난 시점에는 새벽에 후보 교체를 새벽에 했죠. 어떻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을 했냐 하면은요. 이 전략, 퇴행적인 이런 행태가 전략으로 포장돼서 두 번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출당은 이번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 있는 당의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런 조치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그걸 못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태 세력들이 그대로 선대위에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선거에서 국민들께 표를 부탁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이길까라는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그 참패의 원인은 구태 세력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선거 패배 요인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경태 의원이 뼈가 있어 보이는, 뼈 있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우선 이 내용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총장에서 발언하면은 거기에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언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모습들이 저는 보수의 분열의 행태로 나타났다, 그런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많습니까? 법적 리스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선정하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배워야 한다, 원팀으로 이재명을 돕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초반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선거 책임을 좀 미루는 모양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미 당권 경쟁 서막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선대위 하회단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뭐 공동체 회복의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적과 싸워야지 뭐 내부 총질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그대로 사직하지 않고 지금 책임을 있는 정치를 보여주지 않는 모습 자체가 우리 당의 개혁과 혁신의 적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뭐 초반 유세에 참여를 안 해서 지금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그 어떠한 당원들도 어떠한 국민들도 보기에는 그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한지호 의원님께서 이제 다시 혁신과 쇄신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어요. 또 현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보수의 쇄신, 지도부 재건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입장 갖고 계신 건지 의원님 생각을 좀 더 우리 아침저널 식구들에게 좀 풀어주시죠. 사실 이렇게 전국구 선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할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 날이나 그 당일에 결과가 나왔을 때 지도부 총사퇴가 우리 정치계에선 관례죠. 그러면 그 과오가 있건 없건 보통 지도부 총사퇴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 민주주의 단일화 과정에서 훼손시킨 거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도부가 어땠습니까?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들려주신 내용처럼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당일 때요. 우리 역할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했고 야당과 협치를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야당일 때는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개혁과 혁신의 첫 단계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고 원내대표, 지도부, 사퇴로 당연히 최소한의 책임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우리가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당의 존폐가 걸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한지아 의원님 응원하는 댓글들 많이 보입니다. 패배를 깔끔히 인정하고 쇄신과 지도부 총사퇴를 바라는 국민의힘 의원 올고주시다. 또 이런 칭찬 댓글들도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도부 국민의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네. 선거 이후로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취임도 있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도요 41.1% 그러니까 패배는 했지만 40%가 넘는 득표를 얻으면서 당권에 도전할 기반을 얻은 거 아니냐. 또 도전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현재 40% 넘는다는 거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넘는 이 득표율은 안타깝게도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좋아서 뽑은 표들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숙연하게 우리는 국민의힘이 어떤 것들을 패배의 원인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당대표 도전을 하는 거는 그건 자유롭습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당권을 논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 아닙니까? 양당 체제에서는 진보도 건강해야 되지만 보수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양 날개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까지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굉장히 건강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첫 발을 디디는 데는 원내대표의 사퇴,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지도부의 사퇴. 왜냐면 지금 비대위원들은 그때 당시 단일화 당시에 새벽 후보 교체에 승인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 드리는 우리의 사과와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요. 기득권 정치인들만의 위안, 이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동훈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민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어제 하나도 없었죠. 그게 그래서 가장 큰 궁금하실 것 움직임이었고요. 예. 같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침묵이 행보인데요. 침묵이 어떻게 보면 자리 지킴으로만 오인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당권 경쟁의 시작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내년 우리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은 내년 지선을 치러야 그렇죠. 됩니다. 지금 지형에서는 내년 지선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큰 책임으로 다가오는데 그 당권이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야당, 다시 신뢰를 국민에게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지도부에 대한 사퇴는 어떤 계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 내에서도 한 계파가 아니라 그걸 초월한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해주신 리하님이 정말 이지아 의원님 올구주시다. 오늘 내용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통합 앱을 통해서 접속해주신 정명화 보살님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 제대로 된 보수 같아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한지아 의원님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 많네요. 3271님 문자로 메시지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이 좋아서 투표한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하는 강력한 경고장으로 투표했습니다. 이런 의견들까지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지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현 지도부 체제 개편하는 방안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이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는 연말까지입니다. 6개월 남짓 남아있는데 권 원내대표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 전당대회로 다시 당대표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쭉 유지할 가능성 모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의원님 보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창당 수준의 혁신과 개혁이 국민의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되찾아야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내년 지선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과 혁신, 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은 비대위 체제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비대위는 임시적이고 그렇죠. 비선출이고 비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건 비상운영이 아니거든요. 안정적인 정상운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내려오시고 새 원내대표께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그 당대표가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당규도 개정하고 혁신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선거를 참패했을 때 지도부 총사퇴를 넘어서서 이건 당연히 책임 있는 모습, 과거가 있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또 친윤계 일각에서는 이 최근의 이 행보들이 이 친한계에서 당 쇄신보다는 또 역으로 당권 잔악에 초점 맞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비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서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부에서 보기엔 지금 비춰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비판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불법 계엄을 자행한 대통령이 배출한 당으로서 어떤 반성하는 모습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당내 갈등의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벽 3, 4시에 당 후보를 교체하고 불법 계엄 대통령과 절연을 못하고 이럴 때 목소리를 안 내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지금 중진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초선 의원들이 이견을 내면은 그거는 내부 총질이고 이견을 내면 그거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견을 내지 않으면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그건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권 경쟁이라고 오인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목소리를 개혁의 편에서 혁신의 편에서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 이제 앞으로 이어질 어떤 이 입법과 관련된 이야기들, 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민주당이 사실 훨씬 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입법 드라이브 거는 모양새입니다. 대법관 증언법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 김여사, 최혜병 포함한 이제 3대 특검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고 있죠. 이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 일련의 과정들 이 사태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는 있지만 이제 시간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때 뭐라고 하셨냐면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 진영과 어떤 이념을 뛰어넘고 통합, 협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어떻게 보면 큰 과오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1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실종이 됐었고 대화가 실종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대법관 증언법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게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가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첫 인선 발표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목했는데 인사에서 좀 눈에 띄신 그런 점 있을까요, 의원님? 지금 아마 우리가 그 보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체제에서는 곧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인선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협치, 대화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그 좀 통합적으로 그리고 그 범위를 넓게 갖고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게 됩니다. 한지아 의원님께서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만큼 협치 맞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입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